첫 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AS 모나코 포메이션은 4-3-3이며 발로구는 최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박스 안 움직임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피니셔다. 미나미노는 이선에서 유연한 공간 활용과 볼 컨트롤을 통해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시도하며 압박 속에서도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찬스를 창출한다. 골로비는 정교한 패스와 탈압박 능력으로 중원에서 전개를 책임지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 때 볼 소유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팀은 포백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하프스페이스 침투 대응이 약하다는 뚜렷한 수비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빠른 전환 대응이 느려 상대가 스윙 패스로 수비를 흔들어 놓으면 뒤늦게 추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게다가 셰르키와 마르무시가 동시에 이탈하면서 측면 옵션과 중원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어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졌다. 원정팀 맨시티 포메이션은 4-1-4-1이며 홀란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박스 점유 능력과 한 번의 슈팅으로 경기를 바꾸는 피니시 감각을 자랑한다. 도쿠는 폭발적인 드리블 변속과 측면 돌파를 통해 수비를 흔들고 박스 안으로 빠르게 진입해 마무리를 시도할 수 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중앙 미드필더에서 앵커맨 역할을 수행하며 좌우로 스윙 패스를 뿌려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포켓 공간을 창출한다. 이 스윙 작업이 발동되면 홀란드와 도쿠가 포켓 공간으로 타이밍 좋게 침투하며 결정적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패턴이다. 맨시티는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한 번의 템포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현대 축구 트렌드의 완성형을 보여준다. 특히 베르나르도의 공간 창출과 볼 운용 능력은 모나코의 불안정한 포백을 흔들기에 충분하며 도쿠와 홀란드의 공격 조합은 이미 EPL에서도 입증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모나코는 포백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 모두에서 불안정하며 핵심 자원 부상까지 겹쳐 전술적 유연성을 잃었다. 반면 맨시티는 베르나르도 실바의 스윙 전술과 홀란드 도쿠의 침투로 수비를 붕괴시키며 점유와 결정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번 매치는 전술적 디테일과 선수 역량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맨시티가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빌바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도르트문트는 공격 주도권을 잡기 위해 3백을 하프라인 부근까지 끌어올려 전방 압박과 볼 점유를 중시한다. 기라시는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고 연계 플레이를 완성하며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타깃형 자원이다. 아데예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 돌파 능력으로 좌우 측면을 흔들지만 수비 전환에서 라인이 올라간 뒤 뒷공간을 보호하기 어렵다. 조보 벨링엄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전개 템포를 주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진다. 도르트문트는 하이라인 운영으로 점유율 우위를 노리지만 빠른 역습에 취약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드러난다. 특히 수비 전환이 늦어질 경우 뒷공간이 대량으로 열리며 실점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원정팀 빌바오는 4-2-3-1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점유율 축구와 빠른 전환 공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지녔다. 마로안 산나디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환 패스를 통해 경기의 흐름을 통제하며 템포를 원하는 대로 조율한다. 이냐키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 침투로 하이 라인을 상대할 때 결정적 무기가 되며 한 번의 타이밍만 잡아도 단독 돌파가 가능하다. 알렉스 베렌게르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 공격을 이어간다. 빌바오는 강한 압박과 동시에 볼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도르트문트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다. 특히 원정 환경에서도 템포를 빠르게 전환하며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은 오늘 경기에서 핵심이 될 것이다.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스피드를 유지해 상대 체력을 압박할 수 있는 전력적 깊이를 가지고 있다.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과감히 나서겠지만 하이라인 뒤를 공략당할 위험이 매우 크다. 빌바오는 점유율과 빠른 전환 모두에서 우위를 확보해 경기 흐름을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경기는 빌바오가 전술적 상성과 속도 차이를 바탕으로 도르트문트를 흔들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P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바르셀로나는 4-2-3-1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점유율 축구를 구사한다.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에서 타이밍을 절묘하게 가져가는 결정적 마무리 능력을 갖췄으며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후방 빌드업을 연결한다. 페란 토레스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컷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빠른 슈팅 전환으로 득점을 노린다. 페드리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인다. 다만 프랭키 데용과 가비의 부재는 중원 안정성과 전개 속도를 떨어뜨리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발대가 빠진 좌측 라인은 공격 전개에서 속도감이 줄어들며 라민 야말 부상으로 측면 돌파 옵션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페란 토레스와 페드리를 축으로 한 플래너 전술을 꾸준히 유지하며 점유와 빠른 패스 전환으로 위협을 가할 것이다.
원정팀 파리 생제르맹은 4-3-3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전환과 스위칭 플레이를 활용한다. 덴벨레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백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빠른 돌파로 공격 템포를 높인다. 바르콜라는 양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스위칭 플레이로 공간을 열고 박스 안진입과 마무리에서 날카로움을 보여준다.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 분배와 볼 순환을 담당하지만 빠른 압박을 받을 때 전개 속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파리는 시즌 초반부터 공격 루트가 비교적 단조롭지만 덴벨레 바르콜라의 스위칭이 전술적 핵심으로 작용한다. 다만 추가적인 플랜 B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방 전개가 막히면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다.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은 모두 시즌 초반부터 구축한 플래너 공격 패턴을 끝까지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대체 전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의 강점을 맞받아치는 팽팽한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전술적 완고함과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 속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고 무승부로 귀결될 확률이 가장 높다. 네 번째 경기 포츠머스 대 와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포츠머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비숍은 전방에서 타깃 역할을 맡아 제공권과 버티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최근 득점력이 뚜렷하게 정체되어 있다. 비안치니는 왼쪽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결정적 마무리에서 안정감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세게치치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볼을 풀어주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 연계가 제한적이라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변주가 부족하다. 그래서 포츠머스는 플래너 전개가 막히면 공격 루트가 쉽게 끊기고 박스 안을 공략하는 대체 옵션이 거의 없다. 최근 홈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결정적인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해 득점 기대값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수비를 앞에 두고도 단조로운 빌드업만 반복하면서 박스 앞에서 공격 템포가 급격히 느려지는 문제가 뚜렷하다. 원정팀 와퍼드 포메이션은 3-5-2이며 이란쿤다는 빠른 스프린트와 드리블로 측면을 흔들지만 박스 안에서의 슈팅 정확도가 부족해 득점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셰룸고르는 제공권 경합과 연계 능력은 있으나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 전방에서 공이 오래 머물며 템포를 끊어먹는다. 카인베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개를 담당하지만 속도감 있는 전환보다는 안정적인 빌드업에 집중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파괴력이 약하다. 그래서 와퍼드는 플래너가 막힐 때 새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이 거의 사라진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유효 슈팅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세밀함을 잃으면서 마무리 단계까지 도달하는 빈도가 급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방 공격진이 해결사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공격 전개가 느려지고 상대에게 충분한 수비 재정비 시간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플래너가 막히면 사실상 대안이 없다. 포츠머스는 점유율을 유지하더라도 박스 안 공략이 어려운 구조고 와퍼드는 빠른 돌파 이후 세밀한 마무리가 부족하다. 결국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지며 무득점 혹은 저득점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승부를 가를 결정적 한 방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 흐름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다섯 번째 경기 노리치 대 웨스트브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노리치 시티는 3-4-3 전형을 활용하며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볼을 전개하고 중원에서 넓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전트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능력을 통해 세컨드 볼을 확보하며 공격의 출발점을 만들어낸다. 츠르나츠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를 연결하고 전환 템포를 조율해 공격 리듬을 잡아준다. 미르코 토픽은 후방 빌드업과 롱패스로 경기 전개를 유연하게 바꾸지만 빠른 압박 상황에서는 실수가 나올 수 있다. 특히 노리치의 3백은 측면 수비 전환 속도가 더딘 편이라 윙백과 중앙 수비 사이 공간을 공략당할 때 큰 위기를 맞는다. 전환 상황에서 한 박자 느린 커버가 반복되며 측면이 무너질 때 중앙 수비 간격도 벌어져 실점으로 이어진 전례가 많다. 원정팀 웨스트브로미치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직선적 공격을 즐기는 팀이다. 몰럼비는 터치라인을 따라 폭발적으로 치고 들어가며 드리블 돌파 후 컷백 패스를 통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낸다. 그가 깊숙이 파고든 뒤 내주는 패스는 박스 안에서 기다리던 헤게베의 마무리와 절묘하게 연결된다. 월레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정교한 킥을 바탕으로 빌드업을 안정시키고 롱패스와 대각 패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웨스트브로미치는 공격 시 좌우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며 노리치의 3백을 흔들고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특히 몰럼비 헤게베의 직결 루트가 박스 안에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웨스트브로미치는 몰럼비의 폭발적인 측면 침투와 컷백, 헤게베의 결정력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완성할 준비를 마쳤다. 월레스가 전환 템포를 조율하면 노리치의 느린 복귀와 3백 간격 봉개를 노릴 수 있다. 반면 노리치는 점유율 유지에는 능하지만 빠른 역습과 측면 공략에 흔들리는 약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웨스트브로미치가 전술적 상성과 결정력 모두에서 앞서며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번째 경기 미롤 대 코번트리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미롤은 4-4-2 전형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촘촘히 세우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코번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강한 태클로 상대 전진을 끊어내며 내글리는 좌측에서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루옹고는 세컨드볼 회수와 패스 전환으로 후방 빌드업을 안정시키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미롤은 후방에서 압박을 받을 때 빌드업이 흔들리는 장면이 잦고 세트피스 수비 조직력이 일정하지 않아 공간을 허용하는 약점이 있다. 특히 상대가 제공권을 활용한 패턴을 구사할 때 팝포스트 커버가 느슨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코번트리는 4-2-3-1 전형으로 전개 속도와 세트피스 활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팀이다. 라이트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공중볼을 따내며 세컨드 찬스를 만드는 데 능하다. 메이슨 클라크는 측면에서 빠른 침투와 크로스, 컷백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토르프는 2선에서 볼을 간결하게 배급해 전방 마무리를 돕는다. 무엇보다 코번트리는 이번 시즌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반대쪽 팝포스트 침투 패턴을 자주 활용하며 제공권이 뛰어난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 세트피스 후 두 번째 볼을 적극적으로 경합해 세컨드 찬스를 이어가는 능력도 탁월하다. 이러한 패턴은 세트피스 수비가 흔들리는 미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미롤은 홈에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공중전과 세트피스 대응력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코번트리는 정교한 세트피스 패턴과 제공권을 활용한 공략으로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팝포스트를 활용한 전략과 세컨드볼 장악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코번트리의 승리를 기대할 만하다.